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제 잘 주무셨나요? 자다가 깨다 그랬어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그러셨다 그랬는데, 네. 예, 그러니까 출구 조사 딱 나올 때 네.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중간에 졸리면 자다가 보다가 밤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 그 밤사이에 굉장히 정말 끝까지 초접전이 벌어지는 곳이 유난히 좀 많은 느낌이어서 맞습니다. 정말 자다가도 이렇게 깨게 되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생생 코멘트 첫 번째 말부터 들어볼까요? 더 이상 나라가 1%에 농단되는 일 없기를. 이건 누구의 말일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어제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홍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사례를 보는 게 뭐냐면 홍준표 시장이 지난 2017년 국민의힘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의 대통령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있대요. 네. 뭐라고 들었냐면은 어느 언론사 간부가 이번 판이 될 판이면은 당신을 후보로 내세웠겠냐? 안 될 판이니까 패전 투수로 내세운 것이다. 이 얘기 듣고 엄청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요. 예, 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언론사 간부, 소위 얘기해서 기득권 1%, 네. 대한민국 기득권 1%들이 서민들 위해서 군림하며 세상을 농단하는 것이 참 싫다라고 네. 하면서 이 사례를 얘기를 든 겁니다. 사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보수 야당 중에서도 자기 할 말 제대로 하고 막 들이받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거침이 때문에 없으시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심지어 네.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홍 시장 속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이제 캐릭터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더 이상 나라가 1%에 농단되는 일이 없기를 이 1%가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등의 1%일까? 네. 아니면은 지금 2조 심판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같은 야권의 1%일까?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십시오.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더 이상 나라가 1%에 농단되는 일이 없기를 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남겼습니다. 이 1%의 농단, 평론가님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의미심장하게 던지고만 지금 끝나버려서 제가 1%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딱 1%가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선거의 결과가 나온 것은 현명하신 우리 유권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지만 언제든지 이 결정을 1%들이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똑바로 눈뜨고 현재 국회, 앞으로 22대 국회 잘 될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봐야 할 것입니다. 네, 굉장히 뭔가 뼈 있는 얘기를 남겼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이었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 분노케 한 결과. 네, 이건 아마도 의료계 측의 말일 것 같은데요. 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 언론 홍보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의정 갈등이 좀 핵심이 되면서 의료계 사람들도 유권자들인데 이들의 마음을 좀 얻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예. 심지어는 의사들이 많이 사는 네, 강남이나 서초, 네, 송파 네, 네. 이런데 다 뒤집어진다라고도 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 결과로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대부분 다 당선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총선 참패가 됐어요. 14만 의사들이 분노케 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51분 동안 혼자서 담화문을 읽었습니다. 네. 담화문을 다 저는 51분을 방송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네,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들었죠. 네. 다 듣고 나서 들은 게 그러니까 2,000명을 가겠다라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 과학적으로 2,000명이 나왔는데 이거를 의료계가 가져오라는 거면 이걸 받겠다는 거야 말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지역의 익명의 국민의힘 출마자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마치 수천 개의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멸망을 예감케 하는 공룡의 심정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예, 수도권이 그래 초토화가 됐죠. 네.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은 대통령이 명확한 메시지를 냈으면 모르겠는데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나중에 대통령 시절 마사지 했잖아요. 열려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는 겁니다. 이거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네. 의료개혁은 좋은데 그럼 방법론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했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수도권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출마자는 그런 고백을 하고 또 지금 의사들은 분노하고 그 담화문 속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득이 줄어서 걱정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의사들은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벌이 못할 것 같아서 이러고 있다는 거야? 라고 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결국은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총선 참패는 13만 의사 분노케 한 결과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업자득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의대 증원 2,000명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 뭐 여당의 총선 참패의 좀 중요 또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나요? 이번 총선 여당이 총선을 참패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두 네. 가지가 아니에요. 네.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정말 많은 헛발질이 있었고 네. 그 많은 헛발질 중에 굉장히 큰 헛발질이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제 갈 길이 좀 바쁘기 때문에 이어서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는 건 딱 하나, 일하는 22대 국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투표에 나선 시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투표는 끝났고 뭐 저도 그렇지만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과연 내 삶이 달라지는가, 나아지는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21대도 마찬가지였고 네. 20대도 마찬가지였고 네. 19대도 마찬가지였고 뽑을 때는 이 사람이 일을 잘 할 것인가 라는 네. 마음으로 유권자는 투표하고 또 후보자는 그 앞에서 절까지 해가면서 네. 저를 뽑아주시면 전 국회 가서 여러분들 위해서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네. 딱 선거 끝나는 순간부터 목에 딱 기부스에서 뻣뻣하게 나 출세했다 이거죠. 네. 공직에 나가는 것을 국민들에게 봉사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뜨릴 사람 떨어뜨리고 붙일 사람 붙인 거예요. 지금 당선됐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 당선자들 잘 들으세요. 공직에 출마해서 당선된 거는 당신들 출세의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봉사의 자리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봉사의 자리를 출세의 자리로 목에 이렇게 딱 이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속 감사합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개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면서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초선이면은 재선, 3선, 10선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출세의 자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봉사의 자리로 생각하시고 국민들은 바라는 게 딱 하나예요. 일하는 22대 국회.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는지 국민들은 그걸 궁금해합니다. 네,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정말로 그 민심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당선인들의 모습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이어갈게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야당 손들어준 민심, 승패 가른 요인은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권의 압승, 여당의 완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여야 이번 총선 굉장히 희비가 엇갈렸는데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중간 평가 성격도 좀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의 의미 최요한 시사평론가님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숫자는 나왔고 네. 해석이 남았는데 네. 이번 총선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보면요. 네. 야권 전체 다 합쳐서 192석이에요. 네. 그리고 여권 국민의힘은 108석입니다. 네. 108번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108분의 딱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네. 저기에서 이제 비례까지 다 들어가면 192석이 되는 것이고 108석이 국민의힘 맞아요. 108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전체적으로 완벽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네. 심판 선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더 네. 유머러스하게 표현한다면은 공룡의 멸종을 유예해 준 심판 선거다. 공룡의 멸종을 유예해줬다. 지금 공룡으로 비유되는 국민의힘 후보자들 멸종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막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나마 유예해 줬어. 몇 석으로? 108석으로. 네. 지금은 그러면은 탄핵은 하지 않고 네. 왜냐하면은 탄핵이나 100석이 돼야 개헌, 되니까 네, 탄핵이 네. 하니까. 저지서는 지금 막았다. 탄핵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주장했던 심판은 다 하라는 얘기합니다. 네. 탄핵까지는 가지 않고 왜? 헌정 중단되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 야당이 하고 싶은 심판은 다 하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저희가 또 투표율도 짚어보죠. 총선 최종 투표율이 67%로 나왔고 이게 지난 총선보다도 높았고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67%. 사실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은 이제 진보에 좀 유리하다 이런 정설이 있었는데 그 정설대로 갔다고 보시나요? 네, 이 상황은 네. 조금 달리 봐야 될 것이 네. 사실 지난번에 사전 투표율이 31.28%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이거 당장 70% 넘는 거 아니야? 네, 그때는 그랬었죠. 71.3% 또는 네. 73.1%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67%딱 들어간 건 첫 번째 이거는 총선 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아요. 네. 이게 대선이랑 비교할 건 아니거든요. 네. 대선이랑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총선 투표율 치고는 가장 높은 투표율을 가졌다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심판 선거에는 야당의 의미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국민들이 정치권에 똑바로 일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해고야, 이거 파이어, 해고시킬 거야라고 얘기하는 심판 선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낮으면 보수한테 유리하다는 그건 아닙니다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심판 선거라는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야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는 예외였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입장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건데 네. 그건 예외이지만 이번에는 투표율이 높았고 진보한테 유리했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 보수 결집이 일어났다. 본투표에서 보수 결집이 일어나면서
낙동강 벨트를 막아줬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진짜 밤 사이에 초접전인 지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출구조사에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그 승기를 잡은 것 같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막상 또 열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네. 중도층이 과연 민주당을 좀 지지한 부분이 좀 표심의 역할을 좀 많이 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선거가 딱 벌어져서 맨 네. 처음에는 무당층, 네. 이 당도 저 당도 지지하지 않는 이런 소위 얘기해서 그걸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중도층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결집을 해요.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결집을 합니다. 네. 막 중도층을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는 와중에 끌려가는 쪽에 승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중도층이 상당수 심판, 윤석열 정권 심판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라고 야권에서 맨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은 여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고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면서 이슈를 전환시켰어야 돼요. 네. 근데 이슈 전환하지 않고 똑같이 2조 심판하고 이재명 조국 심판한다고 나왔잖아요. 똑같은 심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심판에 눈이 더 들어오냐? 당연히 정권 심판에 더 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씀드린 선거 전략 자체가 잘못됐어요. 중도층한테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정권 심판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 야권 손을 들어줬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 양쪽 다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 심판론의 그 프레임에 그냥 들어가 버린 그렇죠. 게 좀 선거 전략상으로는 좀 적절하지 못했던 오, 부분이 네, 빙고. 있다고 네, 맞아요. 짚어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좀 이제 참패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개헌이라든지 탄핵 저지선은 좀 막았지만 여전히 이제 여소야대 전국을 좀 벗어나지 못했고 이게 중간에 이렇게 여소야대가 그대로 유지된 경우가 지금 이번 정권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자 밑줄 쫙 받았어요. 선거 시기에서의 팩트란 네. 선거 시기에서의 팩트란 과학적 사실의 증명이 아닙니다. 선거 시기의 팩트란 과학적 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유권자의 총체적 인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 시기의 팩트는 이렇게 저렇게 이게 사실 팩트예요라고 내놓는다고 다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그걸 보고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F학점 성적을 받아든 것은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못한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설사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합법적인 차원에서 정당하게 만약에 출국을 했다 하더라도 유권자가 봤을 때 저거 도망가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농협에서 대파 875원에 판매하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 팩트는 대통령 왔으니까 그때만 한 거야. 어디 사기치고 있어. 라고 느꼈다면 이거는 국민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페인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페인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번 선거는 네. 딱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로는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파 선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파당한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심판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적과 싸울 때는 절대 적장과 싸울 때는 우리 장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네. 중간에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 물러나라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뭔 짓입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이 졌죠. 끝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적전 분열 양상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민생 즉 대파 875원이 통했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똘똘 뭉치지 못한 상태에서 장수를 바꾸려 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패배 요인이 되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지금 의정 갈등을 얘기하시는데 의정 갈등은요. 야당이 반대했다라고 한다면 선거 이슈로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가 똑같이 의사 증언 찬성하거든요. 선거 그렇- 이슈가 아니에요. 이건 국정 관리 이슈예요. 근데 그 국정 관리 이슈를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책임이 되는 것이고 야당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이슈가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생 논란이랑 이제 리더십이 좀 불안정했던 부분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예. 저희가 지역별로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은 그 굉장히 좀 관심이 있던 선거구는 어디셨나요? 지난번 선거에서 굉장히 몇백 표 차이로 졌던 네. 인천의 동구 미추홀구였습니다. 인천 그때 동구요. 그때 남영희 후보가 네. 민주당으로 달고 나왔고 네네. 윤상현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네. 몇백 표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남영희 후보가 4년을 칼을 갈았습니다. 음. 칼을 갈고 이번에 이긴다라고 해가지고 사전선거에서 이긴 걸로 나왔는데 결국 뒤집어졌죠. 그래서 윤상현 후보가 5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5선에. 네. 윤상현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누나 하는 관계예요. 네. 굉장히 파워풀한 후보였어요. 그런데 네. 제가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역에서 당의 이름으로 가지고 가는 것과 전혀 분리했을 때 무소속으로 가지고 갔을 때 누가 유리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네. 수도권이고 더군다나 인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었죠. 근데 결과가 매우 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보가 한 명도 없는 한 명도 선거가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사 일에 없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모든 선거에서 무소속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최경환 후보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소속 나서. 네. 근데 이런 사례가 없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려면 당을 달고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네, 그 선거 기간 이제 전국적인 관심을 또 모았던 그런 좀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로 가볼 텐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원희룡 전 장관, 국민의힘 이 후보들이 정말 정치적으로 거물이다 보니까 이 대결에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네. 명륜대전이라고 네, 명룡대전이라고 했었죠. 54.1%에 45.5%로 네.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떨어진 원희룡 후보는 손해를 받느냐? 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험지 출마라는 명분이 있었다고. 첫 번째로 방금 네. 말씀하신 험지 출마하면서 누구랑 붙었습니까? 대선 후보랑 붙었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체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체급이 올라간다. 첫 번째 네. 원희룡 후보 이익이에요. 두 번째 이번에 떨어졌지만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 때 네. 이재명 대표는 여기를 버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거예요. 네. 보궐선거가 열리든 다시 다른 사람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랑 맞붙으면서 체급이 키워진 원희룡 후보를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죠. 4년 동안 잘 갈고 닦으면. 그 다음을 좀 그럼요. 노릴 그렇기 수 때문에 있다. 원희룡 후보는 이번에 지더라도 나는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들어온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원희룡 후보는 끝까지 잘 싸웠다. 비록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지만 이렇게 네. 결론 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이제 대부분 뭐 승기를 잡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굉장히 또 많이 찾아갔던 곳이 바로 서울 동작을인데요. 예. 이 동작을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민주당의 류삼용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게 출구조사랑 실제 이제 개표 결과랑 좀 달라서 또 논란이 많이 됐어요. 어제 저녁에 네. 지금 결과는 54%를 득표한 나경원 후보가 당선이 됐고 네. 류삼용 후보가 46%꽤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표천 한 10,000표 정도 차이 나는 거죠. 9,000표니까. 네. 그런데 어제 바로 이 동작을 때문에 우리 카메라 감독님과 제가 자다 깨다 한 것이죠. 그러셨나요? 네. 왜냐하면 출구조사에서 류삼용 후보가 52.3% 얻었거든요. 네. 나경원 후보가 47.7%를 득표할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우와 동작을이 뒤집어져?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네. 그 주변에 있는 서초, 네. 홍익표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그 전통의 보수적인 강남 서초 네. 송파까지 송파까지. 쫙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작이 뒤집어진다면서 잠 못 이뤘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결과는 나경원 후보가
우세했지만 류삼룡 후보는 이제 처음 경찰복 벗고 처음 나선 거예요. 네. 근데 여기 굉장히 대등하게 물론 이재명 후보가 원구는 6번, 7번입니다. 7번째 찾아가서 네.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됐지만 잘 싸운 거거든요. 네. 선거에는 뭐 졌어도 잘 싸웠다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나경원 후보는 선방했고 네.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데도 이재명 후보 찾아오는데도 선방했고 류삼명 후보는 정치 초년생이 굉장히 잘 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마포 을을 좀 뭐 빼앗기고 이런 얘기도 자세히는 지금 할 수가 없어서 바로 성남 네. 분당 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는데요. 예. 네,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지역구를 지켜냈습니다. 분당이 별명이 뭡니까?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고요. 네. 이거 보수 진영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네. 해서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진보 진영에는 분당이 지옥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광재 후보가 46.7%를 득표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득표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방송 3사에서 나왔던 예측 조사에서는 이광재 후보가 무려 52.8%를 얻었어요. 네.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 47.2%를 얻으면서 안철수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이거 역시 뒤집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뜨거운 맛을 봐보니까 네. 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겁했겠습니까? 네. 내 정치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총선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대선 주자급인데 강원도지사 출신인 이광재 후보한테 굉장히 혼이 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출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통령 출마를 하든 국회의원 출마를 아니면 초등학교 반장 출마를 하든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는 우리 유권자들이 왕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출마자들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안철수 후보를 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여당 중진 의원들이 또 살아 돌아왔는데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그 대통령실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의견들을 많이 내세웠어요. 그런 부분도 좀 그 주요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요. 네. 심지어는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렸던 김은혜 후보도 그렇고요. 네, 많은 대통령실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친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조혜진 후보가 올라와가지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네, 뭐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요. 왜냐면 그래 자기들이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당선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 효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굉장히 놀라웠던 건 바로 화성을 이 선거구를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준석 후보가 사수 끝에 드디어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1차 여론조사 때는 거의 그 더블 스코어라고 해서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 깜깜이 기간에 들어서면서 뭐 골든 크로스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해도 사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안 믿었죠?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놀랍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안 믿었어요. 저도 안 믿었고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 맨 막판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라고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네.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마이너스 3선이다. 왜냐면 네. 3번 다 떨어졌거든. 네. 당대표급이 굉장히 인지도가 있었고. 근데 맨 마지막에 48시간 동안 무박 유세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준석 후보의 공보물을 받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오. 저 뭔지 아십니까? 저 뭔가요? 지역을 네. 저 지역을 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아. 그리고 저 글씨가 네. 이준석 대표의
자필로 만든 선거 공보입니다. 직접 쓴 거군요.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인쇄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공보물에 넣은 거예요. 네네. 저 정성. 저는 지금까지 자필로 선거 공보물을 만들었다는 걸 처음 듣습니다. 네네. 저도 처음 듣습니다. 예, 맞아요. 네.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 좋은 거거든요. 저거 뭐냐면 정성을 들였다는 거잖아요. 네. 저거 하나하나 쓰려고 손으로 후보가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공보물을 만들어 작성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여기에다 뭐 만들겠다. 컴퓨터에 타라락 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걸 손으로 하나하나 이 정성. 내일을 준비하는 동탄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동탄 주민께 올리는 글이라고 손으로 쓴 거예요. 네. 여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선거 공보물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건 처음이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와 정성과 의지와 48시간 동안 무방유세라는 절박한 사람이 이긴다면서 엄마가 올라가가지고 눈물로 유세했지 않습니까? 네, 어머님이 이제 선거 지원 유세에 이렇게 네. 직접 나섰다고 가족들이 하더라고요. 다 나서지만 네. 울면서 이렇게 유세하게 되면 한국 사람은 뭐예요? 네. 옆에서 들으면서 짠해. 네. 저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 아들이 그 정치 선거에 나가는데 엄마가 우네. 그럼 나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의 네. 정서를 건드리는 법이거든요. 그게 전략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정을 탁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찍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실제로 일어난 거죠. 네. 여기에 비해서 공영 후보가 대처를 계속 변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딸아이 관련돼서 막 얘기하면서 변명만 하다 선거가 끝났어요. 이슈를 전환시켰어야 되는데 이슈를 전환시키지 않고 변명하다 보니까 마음이 끌린 게 이준석 후보였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다라고 유권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된 거죠. 네, 이번에는 또 낙동강 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18년 만에 리턴 매치로 주목을 받았던 양산을인데요. 이 두 전 경남도지사의 맞대결로 또 화제가 된 곳이었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랑 김태호 후보가 맞대결을 했는데 결과는 접전 끝에 김태호 후보가 이겼습니다. 양산 지역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살던 지역 아닙니까? 네네. 살고 있는 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면은 일부는 열렬히 환호를 하지만 네. 일부는 외면을 합니다. 어... 양산 지역의 특징이 그래요. 그때 선거 지원에 나설 때는 이제 전 대통령이 처음 그렇게 이제 지원에 나선 것이어서 또 화제가 됐는데 이게 화제가 됐죠. 네. 화제가 된다는 것은 긍정성과 부정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50.6%를 얻고 네. 김태호 후보가 49.4%를 얻으면서 조금 경합 지역이 됐어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조금 앞서니까 와 만세! 그러면서 박수를 쳤었죠. 네. 그런데 실제로 까보니까 김태호 후보가 51.83%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네. 아깝게 48.16%를 제치고 득표를 한 거죠. 김태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낙동강 벨트가 사실상 왜 낙동강 전선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북한이 막 쳐들어왔을 때 네. 여기는 사수해야 된다. 여기만큼은 지켜야 된다. 그렇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자 그래서 수많은 젊은 학도병을 비롯해서 우리의 국군들이 좀 몸바쳐서 지킨 데가 낙동강 전선인데 그걸 선거에 딱 차용한 것이 국민의힘이에요. 낙동강 벨트 여기는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지키게 된 거예요. 네. 낙동강 벨트가 상징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여기를 놓쳐서는 정말 안 돼 힘든 마지노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지켰어요. 만약에 낙동강 벨트를 지키지 못했으면 200대 100이 뭡니까? 210대 막 90대일 뻔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를 지켜낸 거예요. 국민의힘이. 맨 마지막에 보수가 뭉친 것이죠. 제가 조국 혁신당 이야기할 것도 있는데 네. 이것이 사실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낙동강 벨트를 지키면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통해서 나는 YS를 봤어 라는 부산 사람들 많거든요. 조국을 보면서 나는 YS를 보는 것 같아 라고 심정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 비례는
비례는 조국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 9번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국 비조가 된 거예요. 아, 네. 지국 비조요. 네. 지국 비조고 현실이 나타난 게 부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낙동강 벨트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제3지대 정당으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정말 열풍, 돌풍이 총선 결과로까지 정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보란 듯이 원래 목표가 10석이었는데 12석을 챙겼는데요. 이제 원내 이제 3당이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조국 혁신당 비례를 왜 9번을 사람들이 많이 찍었느냐라고 네. 했을 때 제가 저번에도 사과드렸고 제가 이번에 사과드리는데 네. 조국 혁신당이 2월 13일 날 창당 선언을 부산에 했을 때 네. 영향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별 영향 없겠습니다. 라고 방송에서 얘기했다고요. 근데 네. 나중에 돌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사과했죠. 제가 잘못 예측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풍을 지지를 했을까? 정말 한 달 만에 창당 한 달 만에 3당으로 등극했을까? 네. 첫 번째는요. 윤석열 정권의 잘못입니다. 뭐냐면은 조국 대표가 잘못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파리를 잡는데 대포를 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포를 쏘는 주체들도 조국 대표랑 별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관련돼서 특검법 내세우겠다라는 이야기가 먹힌 겁니다. 이것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제가 부산에서 먼저 얘기 나온 것이 부산엔 그동안 그러니까 영남 쪽에는 노무현도 있었고 문재인도 있었고 이러한 출신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했는데 지지는 어디서 많이 받았어요? 호남에서 받았어요. 네. DJ의 뒤를 이었다라고. 근데 YS 이후에 지역 정치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국을 통해서 YS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조국 혁신당이 명징하게 민주당과 차별성을 두면서 자기는 쇄빙선이다. 얼음 깨고 가는 쇄빙선이라고 포지셔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역은 민주당, 지민, 비례는 조국 혁신당, 비조 이걸 명확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12석까지 간 거예요. 네, 이제 거대 양당 구조 안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과 이 개혁신당이 또 어떤 역할을 할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또 이어서 뉴스픽스 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선거 잔치는 끝났다. 앞으로의 정국은입니다. 우와. 야, 이제는 뭐 잔치는 끝났다. 이 이후에 또 어떻게 이제 권력 그 지형이 좀 변화가 될지 벌써부터 뭐 대선 가도 이런 얘기도 막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기존보다는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 더 공고해졌다. 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 투표하던 날 네. 언론사들로부터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앞으로 시나리오 좀 그려주세요. 그게 제일 지금 요즘 궁금한 그렇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네. 것이냐.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그럼 좌판 깔까? 뭐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그냥 예측하는 것 뿐이지. 네. 그냥 이게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요. 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담감 갖지 마시고 가볍게 들어주세요. 지금 공고하게 여소야대 정국이 벌어졌어요. 이미 벌어진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시나리오의 몇 개 중에 한 개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네. 이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판이냐면 과거에 뭐 야당이 160석 정도 가져가고 뭐 여당이 120석 정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야당이 탄핵만 빼놓고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그게 192석이에요. 야당은 탄핵 저지선은 겨우 벗어나서 국정기조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108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국정기조를 바꿔라. 네. 안 바꾸면 큰일 난다라는 경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되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라고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만나서
지금 가장 먼저 급한 것이 민생 문제니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영수회담을 먼저 개최하는 것이 이 길을 뚫는, 이 답답한 전국을 뚫는 첫 번째 길입니다. 협치가 일단 필요하다. 이거 먼저 네. 하지 않고 과거처럼 피의자니까 안 만날래라고 하면요. 이거 지금까지 해왔던 답답한 21대 국회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은 영수회담 먼저 제기하고 먼저 만나십시오.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인적 쇄신의 이제 노력 같아 보입니다. 이게 그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의를 표명했고 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인 이관섭 비서실장도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게 대거 이제 좀 물갈이가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민심을 반영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사람을 먼저 바꿨다라는 거. 네. 이거를 이제 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이고 배가 기우니까 난파선에서 쥐새끼 먼저 탈출하는구만 이라는 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서겠다라고 네. 하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수석급까지 모두 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의를 표명하고 책임지겠다고 물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정 기조가 바뀌려면은 지금까지 일해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죠.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국정 기조를 바꾸는 제일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일단 물러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네.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 나오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자들이 물었어요.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사람이 바뀌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네. 기자들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야당과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해자이기 때문에 얘기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바꾼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저 기대 걸게요. 제가 여기 기대 걸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스톱하고 사람 바꾸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록 이름도 없는 청와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얘기했는데 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네.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얘기했어요? 그러면 야당과 같이 이야기해야죠. 영수회담 해야죠. 그렇게 해서 서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럼 국정 운영 방식에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이제 오늘 물러났으니까 네. 새로운 사람 채우는데 과거에 있었던 무슨 강성 극우 유튜버 같은 사람 갖다 앉히지 않겠죠? 야당과 말이 통하는 사람 앉히겠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대할게요. 여기까지는 사람 물러나는 것까지 잘 봤어요.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나 저나 똑같이 마음이 살랑살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잘 하셔야죠. 네,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또 이 총선 관련해서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게 항상 또 논란이 되는데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네.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비대위원장 선거 패배 이후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책임을 집니다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패배는 그 어느 때 패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패배당한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야당이 탄핵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패배를 한 겁니다. 선거 전략을 잘못 잡고 후보자를 앞세워서 후보자한테 박수 쳐야지 왜 자기가 셀카를 찍어.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겸손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물러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야. 2인자야. 2인자가 물러나는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언제 나중에 나갔다가 다시 당대표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난 거는 한호흡 멈추려고 나가는 것이다. 잠시 예, 한호흡 지금 멈추려고 자리를 비우는 것이다. 5월 말에 있는 당대표 선거에 나올 것이다. 네. 라고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전 예측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안에서 이제 원내 일당은 물론이고 이제 단독으로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했는데 입지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네. 지금 원래 맨 처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 뭐 얘기하다가 네. 운동권 청산이 말이 안 돼. 2조 청산을 바꿨죠. 왜냐? 운동권을 이재명 대표가 청산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 운동권 청산 말을 못하고 2조 심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네. 그만큼 이번에 민주당에서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통해 다 쳐낸 거예요. 그러면 이 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일적으로 자기 의지를 통할할 수 있는 당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성공을 거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친명계 원외 인사였던 사람들까지 대거 국회에 입성을 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진용을 갖춘 겁니다. 이거 다시 이야기하면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예비 내각까지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공천을 할 때는 이제 사천 논란도 있었고 이제 그 공천 갈등으로 뭐 김영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상민 의원들 탈당을 했는데 탈당해서 이제 살아 돌아오는 후보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떨어졌죠. 이번에. 민주당 출신의 탈당한 후보는 한결같이 다 떨어졌고 딱 한 사람 김종민 의원 네. 남았는데 김종민 의원 거기서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 어부지리로 들어간 거예요. 네. 지금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민주당원들이 와 잘 돌아왔어요 라고 하지 말고 오지 마라고 합니다. 네. 과거에 했던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더 입지가 탄탄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이제 조국 대표와의 경쟁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네. 조국 대표가 명확하게 자기 포지셔닝을 했어요. 네. 조국 혁신당은 얼음을 깨는 쇄빙선 역할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개혁 진영의 본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앞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먼저 깨고 들어갈 것은 조국 혁신당이 하되 크기 때문에 좀 네. 둔하나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누구도 못 말리는 민주개혁 진영의 본진은 민주당이 해라 라고 딱 만들어준 겁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경쟁 상대로 붙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외신 기자가 다음 대선 나올 거야? 네. 라고 물었을 때 no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막 부추길 거예요. 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할은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역할은 현재의 아젠다를 깨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공화국 들어가고 헌법 개정하고 특검법 발의하고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범야권이 이제 192석 정도를 차지했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숫자이다 보니까 예. 이제 야당 이제 추진 법안의 이제 강행 처리가 좀 가능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 국정 운영 이제 여당으로서는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목소리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네. 김건희 여사 특검 네.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걸라. 네. 그리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네. 이종섭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극적인 이태원 사건 오송 참사 여기 관련돼서 또 양평 고속도로 변경 관련돼서 파헤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지금까지 못했어요. 네. 예. 특검 내면 거부권 행사하고 정확하게 제2요구권 행사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해진 야당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윤석열 정권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고민하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단히 고민스러우시겠지만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탁 터놓고 네. 다 까놓고 논의를 하십시오. 야당과 논의하십시오. 예. 네, 생생법뉴스 오늘 선거 이렇게 간략하게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싶었지만 시간 여건상 여기서 이제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우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